서면제청 또 진짜 할까요? 이 정도면 진짜 싸우자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안 싸우자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싸우자. 아니, 방법이 없잖아. 협의를 네. 이제 반려했는데 이 반려를 두고 이 반려가 권한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갈 거야. 최악의 경우에 권한쟁의도 갈 거예요. 아, 권한쟁의 청구 심판. 예. 그리고 뭐 그런 과정을 밟을 텐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 일들을 주장할 거고 그러면 협의 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또 뭐 서면 제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희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끝이 어디로 갈지 정말 무서운데요. 과구신 기자도 같은 전망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안 싸우고 있으면 진작에 서면제청은 안 했겠죠.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권한을 두고 지금 그 각 정부, 그러니까 정부와 지금 행정부와 지금 사법부가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서면제청을 하지 않고 뭔가 뒤늦게라도 합의를 해주거나 후보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이제 짓는 거잖아요. 행정부한테. 예. 그런 모양새를 절대 안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와. 이 야당이 바로 지금 완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한 논평들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이미 약간 공조하는 모양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뭐 우리가 마냥 밀리는 거 아니다. 오히려 뭐 해볼만 하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거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고 뭐 이제 이재명이 또 독재를 하려고 또 뭐 이게 또 뭐 연임을 하고 뭐 다 이거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사법부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불과하다. 서면제청도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법부도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완전 정치의 한가운데 오브 한가운데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법원 행정처장께서 이 후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물러나실이라고 한 것부터 이미 사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몇 달 동안 질질 끄고 것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끈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치 행위가 좀 됐고 다만 이제 그 누울 자리를 보고 바래버릴 텐데 아마 사법부에서 지금 판단은 누울 자리가 열려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지금은 안 싸우냐 정답이다. 한미정님은 희대의 사건이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대한 반대자 소수 의견 X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저 의견을 왜 냈냐면 예. 뭐 좀 짜치긴 한데 이게 한 달이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사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네. 한 달 안에는 제청을 한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제청할 수 있다. 최대한 시간을 그럼 끌고는 이 공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한 달이 제가 왜 그래 보냐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시간을 끌 수 있는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그 타임이 아니라 이번에 이 소폭 내지는 중폭 개각을 한번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여러 사람 중에 지금 중소기업부 하나 비어 있고 예. 그리고 법무장관이 최근에 사표를 냈잖아요. 수리가 됐습니다. 예. 정성호 장관. 월요일이었죠. 네. 예. 그래서 법무장관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예. 근데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제 곧 날짜가 잡힐 건데 예. 그 사이에 만약에 서면제청한다? 또 얘기 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로 저는 이제 약간 방송을 위해서 송영길 후보를 썼지만 방송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방송용이죠. 저 바보 멍청이 아닙니다. 그 정도. 네?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원래 지금 실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보도가 있던데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교부를 가고 싶어. 법무부 장관의 송영길 의원을 하마평을 쓰는 거는 취재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던진 거지. 던진 거다. 외교부 장관. 저도 당장 외교부 사람들은 전화 많이 와요. 그래요? 이제 송영길 와요. 계속 왜 우리가 다 넣지 인사청문회? 이거 하는데 법무부에서 아무도 전화 안 와 저한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법무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아무도 송영길 후보를. 근데 현실적으로인데 송영길 후보가 가면 진짜로 정치적으로 세게 이 잡돌이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그렇죠. 확 쇄신할 수 있다. 9월 달에 만약에 인사청문회 끝나잖아요. 10월 2일 날 중수청 나오죠. 안 물려가는 과정이라서 이게 굉장히 정치 예민한 시기인데 송영길 후보가 진짜 장관으로 간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 일단은 제가 추천 건데 제가 송영길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다음 내년 1월 대구에서 만나겠습니다. 바로 청사이죠. 청사이죠. 당연하죠. 지역균형 위해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던져버리고 싶어. 그렇죠. 대법원을 던져버려. 왜 대법원이 서초동 1조 6천원짜리 그 땅에 있어야 됩니까? 서초동에. 왜 거기 있어야 돼요? 대구 경산으로 던져버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든 오히려 제가 헌재는 이해가 돼요. 헌재는 몇 명 안 되거든. 부지도 작아요. 근데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같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 그리고 것이다. 전당대회 당시에도 송영길 후보가 여러 가지 말한 것 중에 지방 분권 이런 것도 본인의 어떤 나름 청사진을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선 태클을 탄 다음에 자기의 그림을 좀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 느꼈어요. 미리 보는 답안지. 예.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약간 예능으로 쓰신 게 아니고 진심으로 쓰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번엔 안 된다니까요. 이번엔 성현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안 된다. 그 전쟁이죠. 아, 전쟁이다? 서면 제출하면 전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네. 오히려 역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좀 논리가 복잡하죠. 좀 많이 그렇네요. 그렇지만 내가 볼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물론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왜냐면 한동훈 당시에 말할 때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1년 9개월에 미친놈아 그만해라. 너 혼자 게시판이 뭐라고 그러냐. 하더니 진실의 순간이 왔잖아요. 요새 저의 시대가 왔어요. 여기도 이제 곧 또 성지방송 된다. 네. 성지방송. 아니, 맞아. 그것도 또 정산해야죠. 전북에서 제가 그때 지난달에 그거를 언제까지 아니 원래는 이 자리에서 말했거든. 이 자리에서 원래. 아니, 근데 이 방송이 아니고 그거는 그 장성철 수석님이 대신해서 방송을 하셨고 그건 정산이 됐어요. 중간에 후보 사퇴한다. 네. 오히려 이 방송에서는 인미애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표가 엉켰는데 제가 한번 정정했는데 어쨌든 사퇴했잖아요. 사과는 되게 짧고 시간은 몇 주째 안 해. 사과는 들릴 듯 안 들릴 듯 빠르게 해야죠. 아유, 사과하는 게 어디예요? 하는 것만 너무 감사해. 그렇죠. 사과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저는 진짜 하지 합니다. 안 하는 거지. 나 좀 길을 쓰고 안 하는 거지. 나 좀 너무 지긋지긋해. 맞아요. 사과는 어떤 식으로도 하는 게 좋다. 가운데 오지라퍼님이 우신이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했는데 원에서 너무 즐거운데? 네, 즐거워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 그냥 파국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임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퇴임하면은 와. 모양새가 곱지 않을 텐데. 근데 사실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법복을 벗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겠죠. 야, 근데 정말 초유의 상황들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심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힘겨루기 자체를 도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행위 영역에 들어온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 공조하는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프레임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걸 만약에 하면 이거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거야? 그럼 사법권 독립을 왜 훼손해?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지. 이 프레임을 3단 논법으로 깔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첫날 탄핵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나갔다가 거기서 철수한 이유가 뭐냐면 그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쨌든 계속적인 압박을 가할 거예요. 사법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조희대에게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대통령실이 하나 받고 하나 안 받은 행위를 해서 다시 공을 조희대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도 본인들의 참모들하고 모여야 돼요. 모여서 화이트 보드를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우의 수를 해야 된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는 상황이 됐고 이제 조희대가 여기서 다시 어떤 수를 던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와, 근데 너무 정치적이네요. 정치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패턴에 대해서 요새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건 법원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민변에 좀 가까운 판사들 또는 이제 지금까지 좀 진보적 색채를 냈던 개혁적 색채를 냈던 판사들조차도 그 익명 게시판 내지는 게시판에서 또는 실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번 문제는 뭐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조금 위반한 것이다 또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좀 과도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법을 써요. 근데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 저는 그래 봐요. 양치기 소년을 말할 때 우리가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치잖아요. 첫 번째 늑대는 안 나타났어. 두 번째 늑대가 안 나타났어. 근데 세 번째는 나타났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단막극 쓸 때 마지막 가만 딱 잘라서 해. 그럼 마을 사람들이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는데 왜 안 믿어줘. 근데 조희대란 사람을 볼 때는 전후 좌우 복합적인 면을 봐야 돼요. 이번 사건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이거 하나는 물론 아까 곽 기자님 말한 대로 뭐 법원행정처 노경필 행정처장이 뭐 전화해서 갑자기 추천해 뭐 사퇴하실게요.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그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라고 보진 않아요. 뭐 민주당에서 재청 이거 문제 있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 보진 않아요. 그 사안만 현미경으로 딱 보면 나름 일리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헌법 104조 갖고 막 들고 나오는데 그래 대법원이 그럼 원장이 재청하고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게 상권 분리다.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러는데 앞단에 가면 조희대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양치기 소년의 논리를 왜 쓰냐면 양치기 소년을 하려면 책에 앞장을 80페이지를 찢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한 장 남기고. 종합적인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저 딱 하나만 들어보면 뭐 파기환송 여러 가지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월 4일 아침에 출근해서 뭐라 하는지? 12월 4일 8.15 광복에 태극기도 안 든 인간이에요.
광복 이후에 독립운동도 안 한 사람이야.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그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 당연히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한 6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저녁에 우당탕탕 그 난리가 났다고. 예. 유역감찰관, 우리 시사인너스 키운 유역감찰관 이런 분들은 스스로 크셨습니다. 저희가 키운 적은 없어요. 그런가요? 예. 네, 철인삼종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바로 사표를 던졌어요. 그럼 만약에 성공해서 어떻게 했을 거야? 그렇죠. 계엄 해제 한참 전이요. 국회 의결하기도 전이었어. 만약에 그때 사표 던져 성공했어 봐.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100년도 갔겠지. 그러니까 조희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날 아침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멘트로 외우고 다녀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뭘 어떤 절차를 지켜요? 새벽에 다 나왔구만. 그러게요. 아니 네. 헌법 77조에 나오잖아요. 전시, 사변, 준하는 그런 사변이 아니면 계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무궁무에 패스하고. 무슨 죄를 저지르든지 대법까지 가지 마. 조희대 대법원을 조희대 가면 안 대법원 시절에는 대법까지 가지 마. 이렇게 대법원장과 싸우면 사상 최초로 명예훼손 전압 들어간. 그렇죠. 633 이렇게 좀 빨리 할까요? 아니 나도 한동훈처럼 1년 6개월 좀 끌어주라 지금 개발. 다음 게시판 잘도 끌그만. 아니 지금 뭘 해도 대법까지 못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조희대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자진 사퇴요? 왜냐? 출마하려고. 어디에 출마를 해요? 헌법을 상반기 보궐? 서울시장 선거? 그림 괜찮네. 아니,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지금 강릉은 확정이잖아요. 국회. 강릉 출신이에요? 아니, 전혀 상관없는데 연고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뭐냐면은 어디든지 끼워 맞출 수가 있다. 야. 예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뭔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어떤 탄압에 어떤 맞서 싸우는 용사와 상징이 돼서 우리가 바로 써먹어야지 이게 이제 국민의힘 종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저렇게 애써 싸우고 있는데 우리 법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명예롭게 마지막까지 그 불사르신 우리 조희대 야. 대법원장께 저희가 공천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상반기 보궐을 맞춰가지고 타임테이블 돌릴 수 있다. 이게 물론 상반기 보궐이 어디가 열리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이 시나리오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다음 선거까지 생각하면은 조희대가 무사히 임기를 마쳤어. 그럼 한국 정치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총선 때쯤엔 이미 이 이슈는 뒤야. 조희대 다 까먹죠. 예. 조희대가 막 나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희대가 가장 본인의 주가가 높을 때가 언제까? 요 최근이란 말이에요. 사실 국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상반기 보궐용으로 법복을 쓱 벗으시고 공천장을 받아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곽 기자님 취재한 거예요? 본인 생각이에요? 제 퍼즐 조각을 맞춰갖고 한번 돌려본 거예요. 본인의 추정. 이건 약간 뇌피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거울치를 받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보이구나. 아니 딱 들어서 신박하긴 해. 근데 저도 자존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등 해야겠다 싶어서 서울시장 보고도 제가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시간도 너무 짧고 조희대가 대법원장하고 서울시장 보고를 서울 보궐은 안 나와요. 곽 GPT와 이 남이나이의 치열한 대결. 야, 댓글 저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님 고맙습니다. 저 뭐 치료하려고 꺼내시는 이론은 아니죠? 내가 평소에 이러구나. 야, 대선 나올 때 조희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에서 체크했는데요. 그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합니다. 손봉기에 대해서 충분히 청와대와 협의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협의했다. 손봉기란 이름으로 협의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 이름은 빼고. 그럼 협의한 게 아니죠. 손봉기는 언제 협의했냐? 당일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날 바로 서면 제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민주권정부를 패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통보하는 아주 오만한 그런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인 것이고 그것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김성수 후보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협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갖고 그럼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말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이쪽 손봉기는 왜 안 했어? 노태학 후임은 왜 제대로 안 했냐? 왜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못했다고 사실 고백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걸 패싱하고 통보한 사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고민한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도 충분히 고민했겠지만 저희가 입장을 일찌감치 냈습니다. 이 손봉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청하라. 반려해야 한다. 재제청을
요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국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재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근데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 그 조의대가 네. 자, 그건 제가 어떻게 다시 해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일찌감치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법사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곽수산 얘기했어요. 지금. 네.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묘하게 그런 거를 흘린 거죠. 흘렸어. 묘하게 그런 걸 흘려가지고 대법관 자리가 노태학 대법관 자리가 비었어요. 네. 비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노태학 대법관 자리에 대법관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일찌감치 1월에 꾸렸어요. 그렇지. 후보들을 4명 뽑았어요. 그러면 청와대하고 협상해서 합의해서 청와대하고 같이 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제청을 하는 것은 그 좋은 후보들을 청와대와 같이 해서 대법관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넘겼어. 그렇다면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그때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후보를 4명을 올리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하는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런데 패싱하고 물 먹어라 그러고 해놓고 다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린다. 그건 그건 있을 아니지.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조의대가 제일 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건 조의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법원 조직법에 제청을 한다는 의미는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제청하라는 거지. 네. 비었는데 마음 안 맞으면 아무나 제청하고 또 꾸려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 그래서 법원 조직법 41조 2에 제청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지만 41조 2의 7항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존중해야 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로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나머지 3명 중에 청와대와 협의해서 제청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조의대가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의대가 그렇게 해야죠. 안 네. 하고 남을 사람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네. 미치겠어요. 의심이 네. 자꾸 많아져가지고. 의심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거 네. 보면 안 하고도 충분히 남을 미치겠어요. 사람이다. 저도 제 자신이 싫은데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래서 국민들께 이거는 조의대가 일부러 그런 식의 제청을 한 겁니다. 청와대랑은 협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께 다시 한 번 더 알려나가면서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으면 나머지 있는 3사람 중에 그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많이 알려야 알려나가고요. 되고. 그리고 이제 조의대는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고심에 들어가겠죠. 예, 우선 공은 조의대 쪽으로 넘겼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래서 8월 31일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국회에 불러서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침해하더니 이제 이런 식의 제청을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라고 저희들이 우선 8월 31일에 증인으로 네.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제청할 수 있도록 계속 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는 네.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 추천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탄핵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기준점들.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너가 재제청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뭘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가야 조의대가 아주 뜨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조의대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우리가 불안해. 생각하는 것으로 걱정이 있는 불안해,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양날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 3명 중에 제청해야지 된다. 남은 후보 3명 중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행정과 관련한 법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소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법을 바꿔도 현재 요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게 저희가 한편으로는 법 개정도 가고요. 말씀처럼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 위반과 여러 가지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뭔가 실행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제 혼자는 아니지만 예. 저야 뭐 각오가 벌써 다 되어 있지만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논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 이거 참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이제 좀 언론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윤석열 쿠데타를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거는 이게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기관들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 사이에 그 플레이하는 룰이 깨졌다는 거예요. 맞아. 기본적으로 이게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 룰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이게 어떤 운동 경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룰도 있긴 있지만 그 전에 이 페어 플레이에 대한 그런 그렇죠. 신뢰가 있지. 신뢰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협조와 이런 것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이제 돼 가면서 그런 게 쌓여가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다못해 백태클은 웬만 하지 말고 뭐 몸싸움도 좀 적당히 하고 이런 게 예, 있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은 윤석열의 쿠데타가 그걸 결정적으로 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뭡니까 그 계엄에 관련된 권한을 준 이유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믿고 준 건데 네. 그래가지고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윤석열을 망가뜨렸던 민주주의 시설 기관 간의 불신이 지금 여기서 대법원에서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법만 보면 이래요.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 임명하면 되니까 제청권대로 제청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거든요. 나와버리지. 단순히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러면 국회는 부동의하면 그만이네. 그러면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일이 안 돼. 그러면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3부가 서로 협조하고 미리 조율을 하고 해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법엔 그렇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헌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신뢰가 쌓여서 온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조이드가 깬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있을 때는 신뢰가 깨졌을 것에 대한 대응 조치 또는 뭐 이런 예를 들어 제청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대신 제청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이런 게 고민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이 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조이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이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이대가 사실 윤석열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걱정인 게 나는 제일 걱정인 게 조이대가 이번에도 3명 중에 한 사람을 청와대와 협의 없이 또 서면으로 제청하면 와 나는 이거 진짜 견디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그러면 청와대가 그때 또 반려해? 그러면 이게 나라가 뭐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까지 그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제청해서 절차별로 올라온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이 좋아 그러면 나도 임명 안 하려 하면 선례가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대법원 임명 과정이 지금처럼 스무드하게 못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도 뭐 법이 어떤 걸 떠나서 네. 우리가 이거를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조의대하고 싸워야 될 것이냐. 보시면 않겠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조금 너무 들떠가지고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네. 그 국회의원을 네. 높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건 또 나오셨는데 괜히 또 손해되면 안 되니까 한 말씀 할 기회는 좀 저희가 드리는 게 요게 이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 위원장님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을 주고 선출해 준 자리 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국민께 잘하면 사실 국민은 또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아까 말씀처럼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네. 얘기를 듣고 그러면 행복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아유, 예,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있지 말고 높은 사람 아니고. 그럼요. 국민의
녹을 받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국민을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 네.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오히려 자꾸 부딪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법사위에서도 좀 판을 만들어 나가고 네. 지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불안해서. 조이대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아주 초기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작정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 예, 저희가 어떻든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장원영 씨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재제청이라는 건?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원래는 없었다? 없었는데 유사한 게 이승만 대통령 네, 때 그때는 예, 뭐 김병로 뭐 대법원장 재청과 관련해서 한번 반려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지금 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고 뭐 한 칸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그 절차의 규정을 감안했을 때 예. 일단 국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재청권과 동일한 권한은 아니거든요. 재청을 하면 임명으로 이 부분은 완결을 한다. 오늘도 청와대에서 브리핑 내용이 완결권이라는 취지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제청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국회로 넘기면 이게 또 길어지고 이런 그렇죠. 정무적인 부담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이제 정호김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재제청을 하면 대법원장이 받아들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권한쟁의 뭐 저도 권한쟁의나 위헌 심판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정치적으로는 보는데 네. 변호사님들 앞에서 주름 잡기가 그러지만 권한쟁의를 누구 이름으로 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가 내는 건지 대법원장이라는 격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법원이 내는 건지 이것부터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법률 해석을 잘하지 않으면 내자마자 기각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패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할 거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그 재청 얘기겠죠.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공을 조희대한테 다시 넘겨준 꼴이 된 거죠. 셈이 된 거죠. 예. 재청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재청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뭐 내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재청할 테니 국회에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뭐 기각을 시키든 뭐 알아서 동의하든 하세요. 말든. 뭐 이제 이렇게 네.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허.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장유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명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니네가 아무나 니네 이름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사인만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해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례가 내지는 서로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서로 협의도 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 안 생기도록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은 이 대법원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와 법원과 대통령이 그렇죠. 3자가 사실 이제 333. 각각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있는 건데 정말 전례도 없이 7개월 동안이나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김성수 부장에 대해서는 또 동의 어느 정도 예, 그렇죠. 상호 협의가 예. 있었단 말이죠. 그건 하면서 이거는 굳이 안 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만약에 우리는 그냥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거니까 제청한 대로 무조건 따르세요라고 해서 넘겨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권위가 혹은 권한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그럴 수도 되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왜 그냥 넘겨서 저쪽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나이브한 말들을 지금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청이라는 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추천위부터 다시 가나요? 아니면 저 4명 후보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을 그건 이제 알아서 해야 되죠. 그것도 이제 조희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추천했던 멤버들 중에 다시 재청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꾸려갖고 추천위부터 새롭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쯤 되면 법관들이 나서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대법원장이 일을 이렇게 해갖고 이 너무나 중요한 대법원 한 자리를 이렇게 표류시키냐.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뭐 말할까 탈선, 독주 뭐 이런 거를 지켜볼 거냐 그냥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아 법원은 그래도 자정이 좀 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이거를 대법원장이 이거 갖고 왜 대통령이랑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네요. 예전에 이제 검찰 얘기할 때도 이 검사들이 나서야 된다. 검찰의 어떤 위상이나 검찰의 어떤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검사들 그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법관들, 이 판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짚으면 좋을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이 언급한 이후에 뭐 침묵이에요. 이게 무슨 변호사 대회에서 축사했던 내용인데 그 제목 자체가 행사 내용 자체가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 대회인가 뭐 이래서 법의 지배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뭐 제왕, 뭐 이런 제가 아니라 이제 공화정의 한 의미에서 이제 법이라는 거 시스템으로 뭐 이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의 제목을 그렇게 짓고 그러니까 법의 지배라고 했는데 법의 지배? 그럼 뭐야? 대통령의 지배가 아니라 이거 뭐 반길 드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하던데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법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지만 법의 지배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법관의 지배가 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터넷 용어로 눈새 있잖아요. 눈새. 예, 눈치를 챙겨야죠. 지금 이 국면에서 법의 지배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지. 이게 그 자리에 대회가 이름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축사를 한 거구나. 누가 이렇게 이해하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눈새적 행동이다. 근데 원래 변호사 대회는 그렇게 법의 지배를 위한 그러면 딴 얘기를 다르게 법의 지배를 또 안 하는 것도 너무 의식했다고 또 욕먹지 민주적 지배를 받겠다고 해야지. 아니 이런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나와갖고 정치적으로 도발을 해놓고 법의 지배는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자신들 방패처럼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이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31일 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신청해놨잖아요. 뭐 안 나올 거란 얘기가 거의 지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스텝도 계속 이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계속 이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압박하는 거가 있고 탄핵이라는 건 왜냐면 내년 6월까지가 임기잖아요. 그 이제 정년 시한이 남아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탄핵을 하더라도 이게 맞물렸을 때 실효적이냐와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법관 말씀 주셨지만 저는 법원에 있는 분들이 언론 통해서 인터뷰한 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내는 걸 상당히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뭐 하는 거냐. 사법부를 왜 이렇게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끌다가 이런 식의 거친 이 행태를 할 거면 시간은 왜 끈 거냐. 이런 게 법원에서 나오는 의견이란 걸 조희대 대법원장도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탄핵 그 인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업무정지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의회에서 이제 탄핵 가결만 하면 업무정지는 되는 거니까 그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그 탄핵이 돼서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6개월 동안 어쨌든 직무정지가 무조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올해 만약에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올해 사실은 내년 6월인가가 그 기한이가 끝나는 거죠. 올해 말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넘길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국회 구성원으로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헌법재판소도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대법원장에 대한 이 직무유기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거를 선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또 임명과 관련해서 또 대법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모양새가 웃기는 거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실제 법원에서도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들을 안 내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편을 사실 들어주는 것이고 일반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도 그런 마음들이 더 훨씬 많은데 그래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나오는 거는 도대체 대법원장으로서 정확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껌껌이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분은. 그렇죠. 게다가 이분은 지금 대법관을 2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런 모든 걸 해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상황을 조금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뭔가를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근데 그건 안 할 거예요 아마. 향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법원 사람은 내부에서 못해요.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치적 수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본인을 탄핵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사법 독립의 훼손으로 넘어갈 거고 사법 독립을 그러면 왜 훼손하냐? 저쪽에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프레임회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말려들면 안 된다. 오히려 그거를 우회해서 조희대를 더 말하자면 조희대의 이런 정치적 도발. 저는 왜 이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우회해서 이 사법 개혁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질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판을 압박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김한 기자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네. 본인이 김한 네. 대법원장이라면 네. 그 생각을 한 설렌다. 번도 안 해봤는데. 설렌다. 지금이라도 해봐요. 한번 해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제청이나 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김민기 지금 뭐 조희대의 자리에 자리에 내가 있다. 나 만나자고 하죠 대통령한테. 쿨하게. 네. 예. 만나자고 한다고? 텔레그램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조금 있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뭐 이쪽에서는 우리는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을 대법관으로 하기를 원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 것도 하나 봐달라고 하죠. 일종의 기벤테이. 네. 그게 바로 김성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왜 협의가 안 됩니까? 협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청와대가 완력으로 지금 대법원을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닌데 윤석열 때 못한 거죠 협의를. 그렇죠. 예, 윤석열 때는 대통령이 완력으로 대법원장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고 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런 스탠스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협의가 왜 안 된 거냐? 고집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그건데 그거를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죠. 이 사람 죽어도 안 된다가 이 손봉기이거나 김민기이거나 판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꼭 이겨먹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어디서 얘기했는데 숨어있던 1인치들이 재앙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대법원장. 근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막 무쏘 부린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결국엔 사법권력 엘리트들이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불인정 태도를 깔고 덤비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이게 같은 패턴으로 민주정부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국면이 이 소용돌이 국면이 지나가야겠지만 민주당 정부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기존의 기성의 사법권력 엘리트들이 늘 그런 자세로 덤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만들 거냐. 근데 이슈가 날 때 막 떠들다가 지금 사법개혁 이슈 맞아요. 있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민주당이 별다른 조의를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된다 이런 상황 들어요. 사실은 그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금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죠. 예, 하왕산 장군님처럼 부부가 나란히 한 명은 대법관으로 돼 있고 한 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돼 있는 이게 뭐가 좋으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렇게 제청을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뭐 그렇게 가능한 생각이긴 한데 실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왜 이 김민기 부장을 그러면은 추천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할 때 그러면은 오영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뭐 그게 뭐 아주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자질이 있고 괜찮다라고 한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조건적으로 김민기는 절대 안 돼.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혹은 대통령이 원하니까 난 절대 들어줘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고 또 현재 지금 뭐 남편이 그럼 연좌제도 아닌데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부인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네요.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 재제청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명 씻으려면 재청권 똑바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기도 했고요.